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 거는 저 EDI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자문서 교환이죠.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되겠습니다. 그 EDI라는 게 처음 개발된 그 산업군이 사실은 그 운송입니다. 운송. 미국에서 1970년도에 EDI가 처음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미국에서 컨테이너가 개발됐죠. 근데 컨테이너는 개별 컨테이너 단위로 이제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 뭐 가장 간단하게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현재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게 EDI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전부 다 사람 수기로 했겠죠. 사람 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뭐 기본적인 트레이싱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실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단계의 다큐멘트들 업무들을 수반하기 때문에 EDI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EDI 이런 뭐 전산 업무를 하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나 고민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그 흐름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니까 터미널 내 EDI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실무에서 볼 수 있는 KLN이나 KTNet은 이게 뭐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간략히 그 자료들을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요즘 집에 가면 거의 피곤해서 바로 자기 때문에 집에 가기 전에 회사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지금 와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음악이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은데 오늘따라 좀 많이 시끄럽네요. EDI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 미국 운송업계에서 이제 그 산업 표준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뭐 유엔에서 뭐 국제 규격으로 채택을 하고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UN EDI 팩트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UN EDI 팩트가 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는 EDI에 대한 규정, 그 국제 협약이다, 혹은 표준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CT라는 거는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입니다. 이제 우리가 상업이나 무역 쪽에 사용되는 그런 EDI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UN EDI 팩트의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국제무역, 그리고 무역 물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EDI 문서들이, 주요 문서들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세 보지는 않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제가 여기서 설명할 거는 이 중에 해운과 항만 그쪽 분야에 국한해서 우리가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EDI 문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피노 문서, 코데코 문서, 코아리 문서, 코프라, 코레오, 코판, 아플리, 무빙스, 뭐 이런 EDI 문서 이름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어느 파트에서 쓰이는지 간략히 이제 적어놨습니다. 코피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송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터미널에 사전 반입 반출하는 그 EDI를 코피노 문서라고 하고요. 그리고 코데코, 쿼리, 코프라, 그리고 코판 문서는, 코데코하고 쿼리는 반출입 결과를 나타냅니다.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게이트를 통해서 하는 그런 문서를 코데코 문서라고요. 그리고 코아리 문서는 양적화, 본선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선박으로부터 화물이 내렸다, 그리고 선박으로 적화가 되었다. 이런 일종의 다 무브먼트 ED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코프라 문서라는 말은 실제로 잘 쓰진 않는데, 이 양적화, 적화에 주로 이제 CLL 문서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코프라 문서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양적화에 대한 오더 문서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레오 문서는 반출입 오더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코레오 문서에 대한 결과값이 결국 이제 코데코 문서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코프라 문서에 대한 이 오더 문서에 대한 결과값이 코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판 문서는 이게 이제 그 정의를 보면 풀 컨테이너와 본 컨테이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되게 코판 문서는 empty 컨테이너 부킹 오더를 생성할 때 주로 코판 문서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무에서는 이제 부킹 오더라고 하겠지만 그게 이제 EDI 매칭을 하자면 이게 코판 문서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주로 운송 그리고 반출입 그리고 양적화 이런 무브먼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터모달 부분이죠. 그리고 어, 카고 오퍼레이션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고 오퍼레이션. 그리고 마플링 문서와 무빙스 문서는 본선 본선 작업과 관련된 그 EDI 문서라 보시면 됩니다. 마플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선박의 적국에 그 현재 실려 있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 그 위치를 나타내는 파일을 바플리 파일이라고 하죠. Dayplan including empty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무빙스는 이 적구 계획에 대한 새로운 오더. 이제 무빙스가 완료되면은 코아리 문서가 선박 회사로 전송이 되고 그 적구 계획은 바플리 파일로 다음 포트에 전달이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국제무역에 뭐 참여하는 당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운송하고 선박회사하고 그다음에 하역사 여기에 국한해서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개했던 8가지 EDI 문제를 한번 매칭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코피노 문서부터 볼까요? 코피노 문서는 운송회사에서 운송회사에서 하역회사로 전송한다. 내가 언제 몇 날에 컨테이너 몇 개를 픽업하기 위해서 혹은 컨테이너를 반납하기 위해서 터미널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에 대한 이제 사전 정보가 되겠죠. 그 사전 정보가 들어가서 실제로 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코레오 문서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코레오 문서는 앞서 간략히 설명했다시피 그냥 인바운드 수입 컨테이너라 하겠습니다. 수입 컨테이너 EDO라고 하죠. EDO 정보를 코레오 문서를 통해 선사해서 이렇게 선사해서 하역사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바로 하역상에서는 이제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죠. 그 이후에 그 코레오 문서와 매칭되는 피노 문서를 운송회사에서 하역사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 운송회사는 이 시점 이후부터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반출입이 실제로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출입에 해당하는 코데코 문서가 어디하고 이제 교환될까요? 하역사로부터 운송회사로 이제 가는 것이 저 선사로 가는 것이죠. 무브먼트가 이제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mpty 컨테이너의 흐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사로부터 코판 문서, 부킹이죠. 하역사로 이렇게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송사에서는 다시 하역사로 이 코판 문서에 해당하는 코피노 문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실무에서 얘기하는 이제 본 컨테이너 상차가 이제 가능한 겁니다. 들어와서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설명한 거하고 마찬가지로 본 컨테이너에 게이트 아웃 무브먼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포판 문서에 대한 결과값으로 코데코 반출입 무브먼트를 이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본선하고 연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사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CLL이라고 이해를 하시죠. 자, 코프라 문서를 선사에서 이렇게 하역서를 이제 보내줍니다.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마감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감을 해서 실제로 하역사에서는 본선에 이 컨테이너를 적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딩 무브먼트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하역사에서는 선사로 로딩에 해당하는 코아리 무브먼트를 전송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본선 관련된 자료는, 어, 요거는 이제 베이플랜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무브먼트, 반출이, 그리고 양적화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박이 어디서 왔다고 할까요? 뭐, 동경에서 왔다 그냥 가정을 해보시죠. 동경을 출항하고, 동경을 출항하고, 동경 출항 파일, 동경을 출항할 당시에 이 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적부 계획들이 바플리라는 문서명으로 그 다음 포트 부산항에 이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에 있는 하역사에서는 이 바플리 파일을 보고 몇 번 베이, 몇 번로, 몇 년에 몇 단에 이 컨테이너가 이제 이만큼 이제 쌓여져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산 로컬에서 다음 뭐 도착지를 우리가 상해라 그냥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상해로 가는 그런 선적 작업 오다가 이제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 이게 완료가 되면 아까 CLL 코프라 문서 얘기했었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결과값에 대해서 하역사에서 선사 쪽으로 쿼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무빙스 파일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적부 파일에 적부 파일로 정리가 돼서 다음 다음 포트인 상해항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ED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흐름 위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EDI 문서가 있지만 우리가 해운 항만 분야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8가지 정도 EDI 파일을 예로 해서 선사와 하역사와 운송사 관계에서 이 EDI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EDI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하면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KLNet과 KTNet이라는 중개사업자를 통하는 방식도 있고 경유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이제 이거를 다이렉트 방식이다 아니면 무언가를 이제 경유해서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과거에 과거에는 이 중개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터미널과 하역사 간의 EDI를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쓰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DI 세팅을 할 때 흔히 5대 EDI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부킹, 아까 그 EDI 문서로 얘기하면 컵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리고 CLL, 코프라, 무브먼트. 무브먼트는 아까 얘기했던 양적화 데이터와 반출입 데이터, 코덱 코파리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DO는 아까 뭐라 했죠? 코레오 문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DG, 위험물, 정보를 전송하는 이렇게 5가지 정도를 5대 EDI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터미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터미널에 기항하게 되면 초기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게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기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무브먼트 업데이트가 안 돼서 화물 트레이싱이 안 된다거나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이제 KLNet이나 KTNet 같은 중개 사업자를 경유해서 EDI 업무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개요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않고 평소에 KTNet이나 KLNet이 이 터미널하고 그냥 연결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사 같은 경우에는 뭐 5개 터미널이 있다고 하면 5개 터미널을 다 이용하려면 매번 이제 EDI를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KLNet을 통해서 터미널하고 이제 선사하고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손쉬워진다. 이쪽이 뭐 EDI 중개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KTNet이나 KLNet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들이 수출과 관련된 EDI, 수입과 관련된 EDI, 그리고 MF, 이거는 세관 신고죠. 매니페스트라고 제가 MF라고 그냥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음성,
음성과 관련된 주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EDI를 중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뭐 전송료 혹은 송수신료, 이게 이 중개 사업자 KLN이나 KT넷에 매출이 되는 것이죠. KT넷하고 KLN을 제가 실무상 사용하진 않는데요. 일단은 저도 아주 오래전에 그 다큐멘트나 이런 실무를 할 때는 써본 기억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하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지금 방만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요런 메뉴가 있다는 것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화면을 그냥 캡처해 봤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KLS의 프리즘 3.0. 이제 요거는 이제 선사에서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죠. 구성을 보시면 다큐먼트, 수입 MFCS, 아마 적합 목록 취합 시스템을 MFCS라고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매니페스트 아마 콘솔 시스템 아마 그쯤이 되겠죠. 파주가 신고한, 세관에 신고한 그런 적합 목록들을 MRN하고 MSN 단위로 이제 취합해서 이 선박별로 이제 모으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고, 수출 신고 그리고 위험물 신고, 해외 서비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상 수입은 아마 그거겠죠. 수입 프리즘, 그 EDO 발행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EDO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예전에는 뭐 터미널도 그렇고 CY도 그렇고 DO를 직접 받았죠. 받고 나서 CY나 터미널에서 이 DO를 수기로 다 입력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됐죠. 지금은 이제 EDI를 통해서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메뉴는 제가 실제 사용해 보진 않았지만 총중량 검증제,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리파이드 그로스 매스 아마 그거인 것 같은데 그 중개 업무도 프리즘에서 KLS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KLS에서 제공하고 있는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트란스 메뉴를 제가 또 한 장 캡처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면 수입 프리즘. 이 수입 프리즘 자체는 선사에서 사용하는 메뉴죠. 예를 들어서 DO를 발행하기까지 음, 자가 운송 등록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디텐션 디머리지, 이 비용 정산 문제도 있고, 이렇게 자가 운송하고 디텐션 디머리지가 정리되고 로컬 부대 비용들이 정리되면 이 수입 프리즘을 통해서 DO를 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프리즘을 통해서 선사에서 하역사로 기호 정보를 보내주는 거죠. 코레오 문서를 보내주게 되면 그 이후에 운송사에서는 이 이트란스 메뉴를 통해서 해당하는 그 수입 기호권에 해당하는 코피노 전송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선사에서는 코레오 문서가 접수됐고 코피노 문서가 접수되면 이게 둘이 매칭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반출입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T넷인데요. 제가 이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KT넷하고 KL넷의 L과 T는 각각 로지스틱스와 그다음에 트레이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KT넷이 처음에 메인이었던 업무가 적합 목록 시스템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까 저 KL넷에서 MFCS로 보셨죠? 적합 목록 취합 시스템. 적합 목록 취합 시스템이고 순수 해상 운송 그 물류에 관련된 부분은 KL넷 로지스틱스 여기서 이제 많이 썼죠. 보셨던 뭐 수입 프리즘이다, 수출 프리즘이다, 그리고 그리고 운송과 관련된 이트란스 메뉴 코피노 전송이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KT넷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수입, 수출, 오더 그리고 운송 정보와 관련된 KL넷 프리즘 3.0에서 제공하는 그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L넷과 KT넷 사이에 업무 영역이 좀 애매해졌죠. KL넷에도 물류 말고 아까 보셨지만 적합 목록 취합 시스템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KT넷이 하던 업무를 지금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KT넷에서도
적합 목록 취합 시스템 외에 KLS이 하고 있는 프리즘 3.0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지금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물어보니까 그 프로그램 이름이 카고뷰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T넷하고 지금 KL넷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각각 트레이드와 로지스틱스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 약간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좀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아는 분한테 그 물어보니까 실제로 KT넷을 쓰는 것도 있고 KL넷을 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비용을 조금 싸게 해준다 하면 KT넷, MFCS는 뭐 KT넷을 쓰고 그다음에 물류 업무는 KL넷을 쓰고 이게 두 개 동시에 쓰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이미 설명을 했었죠.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할 것이냐.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 5대 EDI 말이 쉽지. 그 선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전산실을 인소싱하는 경우에는 각 터미널하고 계약할 때마다 그 전산실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그 EDI를 맞춰서 전산 EDI 중계를 직접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소싱하는 방법도 있지만 터미널을 옮길 때마다 이게 반복되니까 사실은 좀 많이 번거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LNet이나 KTnet, 뭐 주로 KLNet이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KLNet이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KLNet이 이 이 문서를 받아가지고 KLNet이 선사를 대신해서 터미널하고 이렇게 직접 이제 해주면 되는 것이죠. 중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번거로움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터미널을 옮기는 것이 사실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좀 덜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만 좀 내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EDI를 다이렉트로 연결해도 초창기에 무슨 뭐 일회성 비용이나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하겠지만 이제 건당 얼마다 이런 변동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중개사업자를 이용하게 되면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터미널이 뭐 4개 선석에 연간 한 200만 TU를 조금 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KLNet과 KT넷의 중개 수수료가 한 3억에서 3억은 좀 넘고 4억은 조금 안 되는 한 3억에서 4억 사이 그 정도 EDI 송수신료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선사와 주고받는 KLNet이 아직까지 메인이니까 그죠? 그런 비용도 있고 그리고 그 세관으로 뭐 반출 전송이나 반출 반입 전송을 이제 중개하는 주로 이제 요거는 KT넷이 되겠죠. KT넷의 송수신료 다 합해서 연간은 3억에서 4억 정도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다른 터미널들 물어봐도 연간은 3억 정도는 나오는 것 같거든요. 한 200만 TU 정도, 연간 200만 TU 정도 가정했을 때. 그 일부에서는 이 비용도 어떻게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선사가 이 전산팀을 인소싱 하느냐, 아웃소싱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EDI를 다이렉트로 연결하느냐, 아니면 중개사업자를 이용하느냐, 여기 결정하는데 큰 부분이기 때문에 3억, 4억이라는 돈이 물론 이제 선사에서는 또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면 중개사업자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EDI가 먹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보면 전산 안 되면 이제 터미널 마비된다. 전산 안 되면 선사에서 부킹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하역사 터미널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수비로 하면 됩니다. 좀 업계에서 별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닌데 사람을 갈아 넣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수기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터미널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EDI가 만약에 없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터미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뭐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뭐 메뉴만 간단하게 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DI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미널들에 보면 정보 조회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EDI 정보나 지금 이제 온독 서비스나 이 칼럼, 이 항목들을 보시면 터미널마다 갖춰져 있는 그 구성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EDI가 만약에 안 된다 생각해보죠. 그리고 제가 선사입니다. 제가 선사 직원. 그러면 아유 우리 이 터미널로 지금 EDI가 포판 정보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죠? 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입력하시면 돼요. 하면 되겠죠? 사전 반입 입력. 아, 요 사전 반입은 그거겠죠. 저 코피너 문서. 코피너 문서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로그인 해야 이제 보이겠네요. 넘어가죠. 어, 예. 그리고 사전 반출 입력. 이것도 코피너 정보가 되겠습니다. 코피너 정보를 반출이냐 반입이냐 입력하고 이렇게 조회해서 그 다음에 차가 들어가면 됩니다. 운송회사에서 코피너 전송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EDI가 마비되면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CLL 같은 경우에도 코프라 문서도 EDI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업로드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하고 조회도 하고 그리고 바플리 같은 문서도 바플리 문서는 사실은 좀 문서가 많이 무겁거든요. 무겁기 때문에 뭐 EDI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험물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여기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산이 진짜 마비가 됐다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원동 메뉴에 보게 되면 아 여기 있네요. 이제 부킹 입력. 부킹을 EDI 그죠? 코판 문서로 받기 때문에 사실은 입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EDI가 마비가 되었다. 그럼 여기 이제 선사 직원이 들어가서 이 코판 문서를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에도 디오는 그거죠. 코레오 문서죠. 코레오 문서도 EDI를 통하지 않고 뭐 전산이 마비됐으면 이렇게 입력을 해서라도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뭐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터미널 내 EDI와 KTNet과 KLN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UN EDI 팩트의 여러 가지 이제 EDI 문서 중에서 해운 항만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여덟 가지 문서 카고 오퍼레이션과 베슬 오퍼레이션으로 나눠서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많은 종류의 EDI 문서가 있지만 실제로 EDI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간단하면 그냥 뭐 메일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